기름이 튀었다. 순간이었다. 찰나였다. 그러나 그 찰나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뜨거운 기름이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온 신경이 그 한 점으로 쏠렸다.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감각, 눈물이 차오르는 것도 몰랐다. 그저 아팠다. 너무 아팠다. 그런데 나는 소리를 삼켰다. 왜였을까? 왜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닫았을까?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이 공간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익혀버린 걸까? 살이 익는 냄새가 났다. 기름 냄새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어지러웠다. 아팠다. 그리고 그 아픔 위로 목소리가 날아왔다. 손 뒤집어! 타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걱정도, 미안함도, 배려도, 그냥 명령이었다.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기계의 작동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다. 나는 아픈 손을 식힐 틈도 없이 다시 뒤집개를 들었다. 그게 첫날이었다. 설 전전날 밤 시댁 부엌은 전쟁터였다. 아니, 전쟁터라는 표현도 어딘가 낭만적이다. 전쟁터에는 적어도 싸우는 사람이 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부엌에서 싸우는 사람은 없었다. 일방적으로 소진되는 사람만 있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새우전. 끝이 없었다. 부침 재료는 쌓여 있었고, 기름은 계속 달궈졌고, 손은 쉬지 못했다.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냥 다음 전, 또 다음 전. 그렇게 손이 움직였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남편이었다. 텔레비전에서 축구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모양이었다. 탄성이 들렸다. 박수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전을 뒤집었다. 가끔 그가 부엌문에 기대어 얼굴을 내밀었다. 여보, 힘들지? 발걸음은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았다. 문에 기대어 묻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질문은 도움의 시작이 아니었다. 도움 대신 건네는 면죄부였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소파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기름 속으로 손을 넣었다. 밤 9시. 부엌 바닥은 기름이 튀어 미끄러웠다. 한 번 미끄러졌지만 잡을 것도 없었다. 손잡이를 잡으니 기름이 묻어났다.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한계를 알렸다.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다 지쳐서 그냥 아픈 채로 있었다.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끝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끝을 묻는 것 자체가 불만의 표시로 익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나는 전을 뒤집었다. 우리 때는 며느리란 말도 못했어. 그냥 종처럼 일했지. 그래도 군말 없이 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전을 올렸다. 이 정도 하는 걸로 힘들다고 하면 시집살이 못해.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애 낳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이 귓속에 꽂혔다.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최소한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다. 힘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그 말에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 노동기계에게 내리는 점검 같았다. 이 기계가 더 많은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지, 미래에도 계속 가동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공간에서
내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전을 뒤집는 것. 그러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가슴 어딘가에 그 말들이 쌓이고 있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층층이 쌓여갔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는지, 자신의 세대는 얼마나 말없이 견뎠는지. 그 이야기들은 위로가 아니었다. 경쟁이었다. 나의 고통보다 자신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나의 고통은 고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나는 계속 전을 뒤집었다. 손가락의 화상 부위가 기름에 다시 닿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다. 그냥 참았다.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새벽 1시. 설거지를 끝냈다. 마지막 그릇을 닦고 물기를 닦아내는 순간 손에서 힘이 풀렸다. 행주를 내려놓고 싱크대를 잡고 잠시 섰다.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냥 공허함인지. 그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이불을 가지런히 덮고 베개를 베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기름 냄새가 밴 머리와 손으로 그 옆에 누웠다. 씻고 싶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 기력이 없었다. 그냥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은 지쳐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날 밤은 그랬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다. 기름 튀는 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소파로 돌아가던 뒷모습이 눈앞에 남아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내 편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서워졌다.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자기 편인지를 의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이다. 그러나 그 질문은 한 번 들어오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가? 거실에서 누웠다. TV를 봤다. 웃었다. 2번 부엌문에 기대어 물었다. 힘들지. 그리고 소파로 돌아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은 편안히 자고 있다. 나는 기름 냄새를 달고 천장을 바라봤다. 내 편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조용하게 확인되는 일인 줄 몰랐다. 요란한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가 소파로 돌아가는 뒷모습.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한 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설날 아침 친척들이 몰려왔다. 아침 일찍부터 또 시작이었다.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고 손이 멈출 틈이 없었다. 몸은 전날의 피로를 재풀지도 못한 채로 다시 움직였다. 친척들은 밝았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으로 웃고 떠들었다. 명절의 풍경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따뜻하고 시끄럽고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음식을 날랐다. 며느리 고생이 많네. 친척 중 한 명이 말했다. 웃으면서 지나가듯이.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위로가 아니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나의 역할을 공식화하는 말이었다. 너는 고생하는 존재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이었다.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도 아니고 그냥 고생하는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친척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부엌 일 조금만 해도 힘들다고 난리야. 그래도 얘는 말은 잘 들어. 친척들이 웃었다. 칭찬인지 모욕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시어머니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귀에 그 말은 이렇게 들렸다. 이 아이는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한다. 그것이 이 집에서 내가 인정받는 이유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로.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이제 도망치는 곳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일을 위해 들어왔던 곳인데 이제는 그 말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들어오는 곳이 되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가장 힘들게 일하는 곳이, 가장 숨기 편한 곳이 되어버린 것은 나는 설거지를 했다. 아직 쌓이지도 않은 그릇들을 미리 닦았다. 부엌에 있을 이유를 만들었다. 그렇게 친척들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한계였다. 몸이 한계라는 뜻이 아니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한계였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냥 무거웠다. 가슴 어딘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가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준비된 눈물이 아니었다. 울 생각도 없었다. 그냥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풀려버렸다. 이틀 동안 꾹꾹 눌러놓은 것들이, 소리 없이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엄마가 말했다. 고생했지. 그 말 한마디였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 울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냥 고생했다고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오래 울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줬다. 그날 14시간을 잤다. 깨어났을 때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몇 시인지도 몰랐다. 몸이 무거웠지만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었다. 지친 것이 아니라 오래 잠든 것의 무게였다. 몸이 잠든 게 아니었다. 영혼이 잠든 것 같았다. 이틀 동안 혹사당한 어떤 내면의 것이 처음으로 누운 것 같았다. 그 잠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다. 아무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시간. 내가 언제 일어나도 되는 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 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평화를 깨운 것은 전화였다. 진동이 울릴 때 나는 잠결에 반쯤 깨어 화면을 봤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났다. 시어머니였다. 심장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받았다. 신우이가 온다는데 너도 와. 온 식구 모이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문문의 형식이었지만 의문문이 아니었다. 대답의 선택지가 없는 질문이었다. 와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짐을 쌌을 것이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갔을 것이다. 그게 내가 아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아직 내가 왜 달랐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그 14시간의 잠이, 그리고 엄마가 고생했지라고 말하던 그 한마디가 무언가를 바꿔놓은 것 같았다. 아주 작은 무언가를.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를. 못 갑니다. 말이 나갔다. 손이 떨렸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낯설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당황, 분노, 그리고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요즘 며느리들은 참 이기적이야. 결혼은 왜 했니? 차가운 말이 돌아왔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결혼은 왜 했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결혼을 한 것이 이 집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담긴 말이었다. 결혼을 했으니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알았다. 나는 이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말, 결혼은 왜 했냐는 말. 그 말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오자 생각보다 견딜 수 있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준비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말이 나가자마자 손이 떨렸다. 목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손에 기름이 튀어서 화상도 입었어요. 하루 쉬면 안 됩니까? 하루 쉬는 게 이기적인 겁니까? 그 말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틀 동안.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며느리가 감히. 그 말에서 문장이 끊겼다. 끝맺지 않았지만 그 뒤에 무슨 말이 올지 알 수 있었다. 며느리가 감히 대들어. 며느리가 감히 목소리를 높여. 며느리가 감히 거절해. 감히. 그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는 명령을 받는 자리였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내가 달라졌다. 순종하는 며느리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며느리가 됐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쉬운 길은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혼자 시댁에 다녀왔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말없이 짐을 챙겼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나는 오랜만에 조용한 오후를 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차를 마셨다. 그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편했다. 그가 돌아온 것은 저녁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들어와서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엄마가 서운해하셨어. 그 말이 먼저였다. 내가 힘들었다 보다 엄마가 서운했다가 먼저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그냥 조용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실제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돌아오면 무슨 말을 먼저 할지.
그는 계속 말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했는지, 친척들이 뭐라고 했는지, 시누이는 어떤 표정이었는지.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형성된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 기준 속에서 엄마의 감정은 최우선이었다. 엄마의 서운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아내의 피로는, 아내의 고통은 그보다 후순이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관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 집에서 감정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시어머니였다. 나는 그 순위 어디에도 없었다. 기름이 튀었던 그날 밤부터 나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픈 손을 식힐 틈도 없이 뒤집개를 다시 든 그 순간부터, 소리를 삼키며 전을 뒤집던 그 순간부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그 순간부터,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이곳에서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아플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 피곤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쉬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기능하는 존재였다. 명절이 되면 부엌에서 일하고, 친척이 오면 음식을 나르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는. 그러나 기름이 튀었던 그날 밤, 나는 소리를 삼켰다. 그리고 한참 후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못 갑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았다. 시어머니의 생각을 바꾸지도 않았다. 남편의 우선순위를 바꾸지도 않았다. 아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달라졌다. 소리를 삼키던 사람이 소리를 낸 사람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직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름 냄새는 오래 간다. 옷에도 밴다. 머리카락에도 밴다. 그러나 결국은 사라진다. 나는 그것을 믿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다 읽으셨나요? 기름에 손이 타들어가도 소리를 삼켜야 했던 사람. 저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했는지. 저는 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라고 해야 할까요? 떠나라고 해야 할까요? 싸우라고 해야 할까요? 기다리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해주세요. 이 며느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이 있다면, 당신의 한마디가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지금 이 며느리와 똑같은 부엌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댓글이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